성공해서 사장님 소리 듣고 산다던 내 금쪽 같은 아들. 그런데 예고 없이 찾아간 아들 공장에서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며 친정 식구들과 갈비를 뜯고 있는데 내 아들은 공장 구석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다 불어 터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더군요. 엄마 왔냐며 억지로 웃어 보이는 아들의 퀭한 눈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며느리, 너 오늘 내 아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데가 똑똑히 치르게 해주마. 천대받던 아들을 위해 평생 숨겨온 10억 땅 문서를 꺼낸 어느 어머니의 기막힌 역전 드라마. 오늘 속풀이 극장에서 그 뜨거운 사이다 반전이 시작됩니다. 나에게 아들 민석이는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다. 32 젊은 나이에 남편을 사고로 먼저 보내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손톱이 다 닳도록 장사해 키운 내 목숨보다 귀한 외아들이었다. 남들 다 아는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고 나는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으면서도 민석이만큼은 번듯한 대학 보내고 대기업까지 보냈을 때 내 인생은 그걸로 완성된 줄 알았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볼 때마다 민석 어메, 이제 고생 끝났네. 아들이 저렇게 효자니 앞으론 꽃길만 걷겠어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댔다. 그 꽃길의 시작이 며느리 지영이를 만났을 때라고 믿었다. 처음 인사 왔을 때 참하고 조신한 모습에 내 아들 든든히 보필해주겠거니 싶어 내가 평생 모은 쌈짓돈 3억을 탈탈 털어 아파트 전세 자금을 보태줬다. 어머니, 저희 정말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내 노후 자금 따위는 아깝지 않았다. 그런데 결혼하고 3년이 지났을까? 언제부턴가 아들의 목소리가 수전화기 너머로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 엄마, 요즘 공장 일이 너무 바빠서 이번 명절엔 못 내려갈 것 같아. 지영이도 몸이 안 좋대. 아들은 2년 전 대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부품 공장을 차려 독립했다. 사장님이 되었다는 소식에 나는 대견함보다 걱정이 앞섰지만 아들은 늘 엄마, 나 이제 돈 많이 벌어. 지영이도 백화점에서만 옷 사입고 우리의 교육도 남부럽지 않게 시키고 있어라며 나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상했다. 지영이는 안부 전화 한 통 없었고 내가 전화를 하면 늘 바쁘다며 1분도 안 되어 전화를 끊기 일쑤였다. 지난달에는 반찬을 해서 보내주겠다는 말에 어머니, 저희 그런 거 안 먹어요. 냄새나니까 보내지 마세요라며 딱 잘라 말하는 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들과 통화를 하는데 뒤에서 지영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지금 누구랑 통화해? 또 어머님이야? 돈 붙일 생각이나 해. 이번 달 친정 엄마 환갑잔치 호텔 예약해야 한다고. 아들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내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내 아들이 사장이라는데 왜 며느리 눈치를 저렇게 보는 걸까? 왜 며느리는 내 아들에게 돈 붙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걸까? 나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들이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그 공장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보따리 안에는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묵은지 고등어 조림과 갓 지은 찰밥을 꾹꾹 눌러 담았다.
우리 민석이 공장 일하느라 얼굴 반쪽됐으면 어쩌나. 역에 내려 택시를 타고 한참을 들어간 외곽 공장 단지. 민석산업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그런데 공장 입구부터 분위기가 싸늘했다. 직원들은 보이지 않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요란했다. 사무실 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지영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살며시 문틈으로 들여다본 사무실 안에는 지영이와 그녀의 친정 엄마 그리고 남동생이 앉아 배달시킨 비싼 일식 요리를 펼쳐놓고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엄마, 이번에 민석 씨가 결제 대금 받은 거로 우리 남동생 차 한 대 뽑아주기로 했어. 걱정 마.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지영의 엄마는 깔깔대며 대답했다. 그래야지. 그 고지식한 놈 부려 먹을 데라도 있어야지. 근데 걔는 어딨냐? 지영이 코웃음을 치며 손가락으로 공장 구석 어두운 창고 쪽을 가리켰다. 저기 창고 방에서 자고 있겠지 뭐. 집에 내 공부 방해된다고 못 들어오게 했어. 냄새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앞이 하얘졌다. 내 아들이, 내가 금지옥엽 키운 내 자식이 제 공장에서 며느리 등살에 밀려 창고 생활을 하고 있다니? 나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지영이가 가리킨 창고 쪽으로 향했다. 녹슨 철문을 천천히 열었다. 기익 소리와 함께 드러난 광경에 나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바닥엔 박스 몇 장이 깔려 있었고 한쪽 구석엔 다 타버린 모기향과 눅눅해 보이는 이불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내 아들 민석이가 다 식어버린 컵라면 하나를 앞에 두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며느리 식구들이 사무실에서 웃고 떠들며 비싼 회를 먹을 때 이 공장의 주인인 내 아들은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그 추운 창고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민석아. 내 목소리에 아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나를 발견한 아들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녀석은 그 와중에도 내 걱정을 했다. 엄마가 여기 왜? 지영이가 보면 어쩌려고.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었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아들을 끌어안았다. 비린내 나는 생선 팔아 키운 아들이 이제는 공장 기름때에 절어 창고 귀신이 되어 있었다. 이놈아, 이게 사장 사는 꼴이냐? 이게 내가 말한 행복이냐고. 내 통곡 소리가 적막한 공장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지영이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머님, 예고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여긴 외부인 출입 금지예요. 당장 나가세요. 며느리의 그 뻔뻔한 말투를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슬픔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했다. 그래, 너희가 내 아들을 이 꼴로 만들었단 말이지? 나는 품 안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단 보자기를 꽉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내가 평생 죽을 힘을 다해 지켜온 이 공장 부지와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 명의가 사실은 누구의 것인지 증명할 진실이 들어 있었다. 오냐, 지영아. 내가 나가주마. 그런데 나가기 전에 내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다.
내가 내뱉은 말에 지영이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아이고, 어머님.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여기 공장 사장은 민석 씨고 우리 집 가장도 민석 씨예요. 어머님이 보태준 그 푼돈 전세 자금 벌써 예전에 다 갚은 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집 교육비가 한 달에 얼마인 줄 아세요? 어머니 같은 분은 상상도 못할 액수예요. 지영이는 자기 친정 엄마까지 뒤에 세워두고는 이제 대놓고 나를 무식한 노인네 취급하며 몰아세웠다. 지영이의 친정 엄마라는 여자는 한술 더 떴다. 사돈, 애들 사는 일에 왜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이유? 우리 딸이 오죽 똑똑하면 남편 공장 관리까지 도맡아 하겠어? 저기 창고에서 자는 것도 다 민석이가 자청한 거야. 애 공부하는데 아빠가 땀 냄새 풍기며 들어오면 안 된다고 본인이 그런 거라고. 안 그래, 민석아?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내 소매 끝을 잡으며 엄마, 제발 그냥 가.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라고 힘없이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 모습이 더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며느리 지영이는 아들이 내 소매를 잡는 것조차 보기 싫은지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당신도 그래. 엄마가 왔으면 빨리 보내드려야지. 어디서 질질 짜고 있어? 당신 이러는 거 우리 애가 볼까봐 무섭다 정말. 나는 지영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지영아, 너 정말 내 아들이 이 추운 겨울에 창고에서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게 본인 선택이라고 믿니? 내 친정 식구들은 안에서 일식 코스 요리를 먹고 있는데 정작 이 공장을 세운 내 아들은 저 곰팡이 핀 구석에서 박스를 깔고 자는 게 그게 내가 말한 잘 사는 모습이냐? 내 물음에 지영이는 갑자기 안면 몰수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내 말이 곧 법이에요. 이 공장, 명의만 민석 씨지 실질적인 운영은 내가 다 한다고요. 거래처 접대부터 장부 정리까지 내 손 안 거치는 게 없는데 이깟 창고 방 하나 내준 게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저 민석 씨랑 이혼할 거예요. 우리 애 아빠 없는 자식 만들고 싶으세요? 그 꼴 보기 싫으면 당장 이 보따리 들고 나가시라고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아들 민석이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렸다. 아들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아이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저 악마 같은 며느리의 횡포를 다 받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저런 여자 곁에 있는 것이야말로 내 아들의 인생을 서서히 죽이는 길이라는 것을. 이혼? 그래, 그 말 참 잘했다. 나는 품 안에서 낡은 비단 보자기 대신 이번엔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뭉치를 꺼냈다. 지영이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비웃음을 흘렸다. 뭐예요? 그 종이 쪼가리는? 설마 어디 용하다는 점집에서 받아온 부적이라도 돼요? 어머님 수준엔 딱이네. 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읽어 내려갔다. 이건 이 공장 부지의 등기부 등본이다. 그리고 이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실소유주 증명서고. 너 아들 명의로 집 사줬다고 믿고 있었지? 아니, 내가 그 정도로 바보인 줄 알았니? 지영이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녀의 친정 엄마도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민석이 이름으로 된 집 아니었어?
나는 며느리의 코앞에 서류를 들이밀었다. 아니, 집도 공장 부지도 전부 내 명이다. 내가 민석이 사장 소리 듣게 해주려고 공장 세워줄 때 혹시라도 너 같은 여우가 꼬여서 내 아들 재산 가로챌까 봐 증여가 아니라 임대 형식으로 계약해 둔 거다. 법적으로 이 공장의 땅 주인도 나고 너희가 사는 아파트의 주인도 나야. 아들은 그저 나한테 매달 상징적인 임대료를 내기로 한 세입자일 뿐이지. 지영이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거짓말 마세요. 민석 씨가 자기 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당신, 나 속인 거야? 지영이가 아들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 하자 나는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다. 평생 생선 상자를 나르며 다져진 내 손기는 생각보다 매서웠다. 내 아들 몸에 손대지 마라. 그리고 민석이는 거짓말 안 했다. 내가 입단속 시켰거든. 언젠가 내가 본색을 드러낼 날이 올 줄 알고 내 아들 보호하려고 내가 끝까지 비밀로 하라고 한 거다. 그런데 오늘 보니 내 짐작이 맞았구나. 내 아들을 종처럼 부려먹고 창고에 처박아 둔 너에게 내가 왜 내 재산을 넘겨줘야 하니? 나는 지영이의 친정 식구들이 먹다 남은 일식 그릇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음식물이 튀었다. 내 친정 식구들 차 사주고 호텔 잔치 해줄 돈은 있어도 내 아들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사줄 돈은 없었지? 오냐, 그럼 법대로 하자. 오늘부로 이 공장 폐쇄하고 아파트도 당장 매각할 거다.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너희 식구들 전부 길바닥으로 쫓아낼 권리가 나한테 있단 말이다. 지영이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어머님, 제가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민석 씨가 창고에서 자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데요. 다 공장 잘 되라고 그랬던 거지. 닥쳐라. 그 더러운 입에서 내 아들 이름 올리지 마.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창고 문을 나섰다. 민석아, 가자. 이런 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엄마가 준 땅 문서, 그거 오늘 팔아서 너랑 나랑 새로 시작하자. 저런 인간들한테는 먼지 한 톨도 남겨주지 않을 테니까. 뒤에서 지영이와 그 친정 식구들이 소리를 지르며 따라 나왔지만 내 귀에는 오직 아들의 거친 숨소리와 내 심장의 분노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내 아들을 괴롭힌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저들이 가진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꼴을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다. 내가 공장 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 등 뒤에서 들려오던 지영이의 비명 섞인 외침은 이내 기괴한 정적으로 바뀌었다. 나는 아들의 차가워진 손을 꼭 쥐고 근처 국밥집으로 향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국밥 한 그릇을 아들 앞에 내려놓자 녀석은 한참을 숟가락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못나서 엄마까지 이런 꼴 보게 하고. 아들의 눈물방울이 국밥 뚝배기 속으로 툭툭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보는 내 심장은 칼로 베이는 것 같았지만 나는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울긴 왜 우느냐?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저들은 절대 그냥 물러날 인간들이 아니야. 내 예상은 적중했다. 같은 시각 공장 사무실에 남겨진 지영과 그녀의 가족들은 이미 도끼 어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지영은 바닥에 팽개쳐진 음식물을 신경질적으로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다. 엄마, 저 노인네가 미쳤나 봐. 진짜로 공장을 팔아버리면 어떡해? 내 아파트, 내 차, 내 가방 다 날아간단 말이야. 지영의 엄마 역시 눈동자를 번득이며 딸의 손을 맞잡았다. 걱정 마라. 저 노인네가 들고 있던 서류, 그거 가짜일 수도 있어. 아니, 진짜라 해도 법적으로 뒤집을 방법이 있을 거다. 일단 그 서류부터 뺏어야 해. 그들은 내 아들 민석이가 순진하고 정에 약하다는 점을 철저히 이용하기로 했다. 지영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아들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아이가 아빠를 찾으며 울고 있어. 어머님 모시고 집으로 들어와.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아들은 그 문자를 보며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그래도 지영이가 아이 엄마인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는 아들의 핸드폰을 뺏어들었다. 민서가 뱀은 허물을 벗어도 뱀이다. 저 여자가 지금 내가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이 땅 문서를 보고 웃는 거라는 걸 왜 모르니? 하지만 아들은 결국 그날 밤 아이가 보고 싶다는 며느리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이기지 못해 잠시 집으로 향했다. 나는 혼자 여관방에 머물며 비단 보자기를 품에 꼭 안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한밤중 여관방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야 민석이. 문 좀 열어봐요. 급한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였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었지만 거기엔 아들 혼자가 아니었다. 시퍼렇게 질린 아들의 뒤로 지영이와 그녀의 남동생, 그리고 덩치 큰 사내 두 명이 서 있었다. 어머님, 이제 그만 고집 피우시고 그 서류 내놓으시죠. 지영의 목소리에는 낮의 비굴함은 온데간데 없고 섬뜩한 살기가 느껴졌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내 아들을 방패 삼아 이 야밤에 노인네 숙소까지 쳐들어와? 나의 호통에도 지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남동생이 내 앞을 가로막으며 가방을 뺏으려 손을 뻗었다. 할머니, 좋게 말할 때 줘요. 이거 우리 누나랑 매형 재산이지 할머니 거 아니잖아요. 아들은 옆에서 남동생을 말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사내들에게 붙들려 입이 틀어막힌 채 구석으로 밀려났다. 괴로워하는 아들의 모습에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지영은 내 가방을 강제로 낚아채더니 그 안에 든 서류 뭉치를 꺼내 들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드디어 찾았네. 이제 이거 없으면 어머님도 그냥 힘없는 노인네일 뿐이에요. 소송 해보시던가요? 우리가 이미 변호사 알아봐서 명예 이전 서류 다 조작해둘 테니까. 지영은 서류를 품에 안고 유유히 여관방을 빠져나갔다. 남겨진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들은 사내들에게 내동댕이 쳐진 채 바닥을 기어 나에게 다가왔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전부 나 때문에.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다. 내 입가에는 뜻밖의 옅은 미소가 번졌다. 민서가 울지 마라. 엄마가 아까 말했지? 저들은 절대 그냥 물러날 인간들이 아니라고. 나는 가방 안쪽 지영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안감 주머니에서
진짜 원본 서류와 함께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저 여자가 가져간 건 내가 미리 복사해둔 가짜 서류란다. 그리고 지금 이 방에서 일어난 저들의 협박과 강도질. 이 녹음기 안에 다 들어있어. 지영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믿으며 승전가를 부르고 있겠지만 그녀는 방금 제 발로 지옥문을 열고 들어간 꼴이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여관방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밤하늘을 노려보았다. 지영아, 이제 진짜 전쟁이다. 내가 감히 내 자식 앞에서 나를 겁박해? 내 재산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려 주마. 여관방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지영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다. 녀석들은 지금쯤 그 가짜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세상이라도 다 가진 듯 축배를 들고 있겠지. 하지만 그 서류는 내가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으며 배운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미끼였다. 진짜 원본 서류와 지영의 만행이 담긴 녹음기를 품에 넣은 나는 아들 민석이를 일으켜 세웠다. 민석아,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울면 저 독사 같은 것들이 더 좋아할 뿐이야. 이제 엄마가 어떻게 저들을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봐두거라. 이게 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교훈이다. 나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서울 강남의 한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내가 10년 전 시장에서 장사하며 억울한 송사에 휘말렸을 때 내 손을 잡아주었던 강석훈 변호사가 있었다. 그는 이제 국내 최고의 승소율을 자랑하는 거물급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내가 미리 연락을 취하자 그는 잠옷 차림에 코트만 걸친 채 달려나와 나를 맞이했다. 어르신,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민석이가 창고 생활을 했다니요? 강 변호사는 내가 건넨 녹음 파일과 원본 서류를 검토하더니 안경을 치켜 올렸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이혼이나 명예 반환 문제가 아닙니다. 야간 주거 침입 강도, 협박, 그리고 공문서 위조 공모까지. 저들이 제 발로 무덤을 팠군요. 특히 저 며느리라는 여자, 공장 자금을 친정으로 빼돌린 정황만 포착되면 횡령죄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강 변호사의 말에 내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내 목표는 단순히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돈과 허영심을 처참하게 짓밟아 길바닥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강 변호사, 법대로 다 처리해주게.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네. 대신 저들이 저지른 짓을 온 세상이 알게 해주게. 내 아들 명예를 회복하고 저들이 가로챈 모든 것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환수해야 하네.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지영은 승리에 취해 있었다. 그녀는 친정 식구들과 함께 고급 백화점에 들러 내 아들의 법인 카드로 명품 가방과 옷을 긁어대고 있었다. 엄마, 이제 이 공장 내 거야. 그 노인네 서류도 뺏었으니 이제 무서울 게 없어. 조만간 공장 팔아서 강남 아파트로 이사 가자. 지영의 엄마는 사위의 고생은 안중에도 없는 듯 비싼 보석을 목에 걸어보며 연신 싱글벙글했다. 그들이 화려한 쇼핑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집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과 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지영 씨 되십니까? 법무법인 태산의 강석훈 변호사입니다.
본 아파트 및 민석산업부지에 대한 가압류 및 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몸만 빠져나가 주셔야겠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뭐라고요? 가압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한테 서류가 있는데. 지영이 가방에서 어제 훔친 서류를 꺼내 흔들었지만 강 변호사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교묘하게 위조된 복사본일 뿐입니다. 어르신께서 이미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셨고 어제 귀하가 자행한 강도 행위 또한 모두 녹취되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남동생과 그 일당들이 뒤늦게 달려왔지만 이미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주민들이 하나둘씩 창문을 열고 이 광경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아니, 저 집 며느리 아니야? 무슨 일로 경찰까지 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지영의 귀에 꽂혔다. 어머니, 민석 씨, 어디 있어? 당신 미쳤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영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아들 민석이는 내 뒤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지영아, 내가 말했지? 이 집에서 나가라고. 이제 내가 나갈 차례다. 내가 친정 식구들과 먹고 마신 그 돈, 단 1원까지 다 뱉어내게 될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나는 지영의 발밑에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가짜 서류 뭉치를 던져주었다. 이거 들고 나가거라. 내 인생도 이 종이장처럼 가짜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복수의 서막일 뿐이었다. 지영의 친정 엄마와 남동생은 자신들의 아내가 위태로워지자 서로를 탓하며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나는 그 분열을 이용해 저들을 완전히 매장시킬 다음 단계의 덫을 놓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지영과 그녀의 친정 식구들은 근처 허름한 모텔방으로 몸을 숨겼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남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백화점을 누비던 지영의 모습은 간데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눈물 자국이 가득한 처참한 몰골뿐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것은 반성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도끼 어린 원망이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뭘 했어. 그 노인네 보통 넥이 아니라고 했지? 서류 하나 제대로 못 뺏어오고 가짜나 들고 와서 이 사단을 만들어? 지영의 엄마가 먼저 딸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지영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뭐가 잘났는데 아들 차 바꿔주고 호텔 잔치하느라 공장 돈 뺏은 게 누군데? 그거 다 횡령이야. 나 혼자 감옥 갈 것 같아? 엄마도 공범이야. 모텔 방 안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급기야 지영의 남동생까지 가세했다. 누나, 내 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리스비 밀리면 바로 압류 들어온단 말이야. 매형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쳐 내 아들의 피를 빨아먹던 그들은 먹잇감이 사라지자 이제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짐승이 되어 있었다. 그 시각 나는 강 변호사와 함께 공장 장부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지영이 관리했다던 장부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거래처 대금은 부풀려져 있었고 실제로는 물건을 사지도 않았는데 가짜 영수증을 처리해 현금을 빼돌린 정황이 수십 군데나 포착되었다. 어르신, 여기 보십시오.
지영 씨가 자기 친정 엄마 명의의 유령 회사를 만들어 공장 자금 5억을 세탁해서 보냈군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입니다. 강 변호사의 설명에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 아들이 창고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번 돈이 저들의 호의호식과 유령회사 뒷구멍으로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영이 빼돌린 돈으로 산 친정 엄마 명의의 시골 땅과 남동생의 외제차에 대해 즉각적인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지영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아이였다. 그녀는 초췌한 모습으로 분장하고는 내 아들 민석이의 공장으로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유치원생인 손주 녀석의 손을 잡고 나타난 것이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지훈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지훈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매일 밤 울어. 어머님께도 내가 가서 석고대죄할게. 아들은 아이의 얼굴을 보자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부정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아들의 발걸음이 지영 쪽으로 향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자리에 먼저 와 있었다. 나는 지영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웃었다. 지영아, 애를 방패로 쓰다니 참 너답구나. 그런데 어쩌니? 내가 지훈이 영어 유치원 보낸다며 공장 돈 1억 빼돌렸을 때 그 돈으로 내 남동생 도박빚 갚아준 거 내가 이미 다 알아냈는데. 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예요. 나는 아들 민석이에게 지영이 그동안 숨겨온 비밀 계좌 내역을 보여주었다. 아들이 애써 모른 척하려 했던 혹은 믿고 싶지 않았던 추악한 진실이 종이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아들은 지영의 손을 뿌리쳤다. 지영아, 너 정말 사람이 맞니? 우리 지훈이 이름까지 팔아서 내 남동생 뒷바라지를 한 거야? 내가 창고에서 잘 때 너는 그 돈으로 도박 빚을 갚아줬다고? 아들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깊은 혐오로 가득 찼다. 지영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갑자기 돌변하여 내 아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래, 내가 그랬다 왜. 쥐꼬리만한 월급 주면서 생색은 혼자 다 내고 내가 내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 노인네도 그래. 땅 문서 가지고 사람 기만하고 너희 둘 다 가만 안 둘 거야. 지영이 아들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려던 순간 대기하고 있던 여경들이 그녀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김지영 씨, 업무상 횡령 및 공갈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갑 차는 소리가 공장에 울려 퍼졌다. 지영은 끌려가면서도 비명을 질렀다. 엄마, 엄마 살려줘. 민서가, 여보. 하지만 그녀의 친정 엄마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까봐 딸을 외면한 체주랭랑을 치고 있었다. 나는 울고 있는 손주를 품에 안고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다. 민서가, 이제 정말 끝났다. 저 여자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야. 이제 우리는 저런 쓰레기들 치우고 진짜 우리 삶을 살면 된다. 지영은 유치장에 갇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친정 식구들에게 연락해 보석금을 요구했지만 이미 그녀의 친정 식구들은 그녀가 숨겨둔 비상금과 폐물을 들고 야반도주를 한 뒤였다.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한 지영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차가운 유치장 벽을 타고 흘렀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복수의 첫 단계였다.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서 지영이 맞이한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내가 보낸 변호사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이건 다 그 노인네가 꾸민 조작이에요.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 헌신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법은 그녀의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았다. 강 변호사가 제출한 횡령 증거물과 녹취록, 그리고 그녀의 남동생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누나의 죄를 증언하며 제출한 자술서는 지영의 숨통을 조여왔다. 재판 당일 법정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피고인석에 앉은 지영은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의를 입고 초췌하게 앉아 있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은 나와 민석이를 발견한 그녀의 눈에 순간적으로 살기가 돌았지만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에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검사는 지영이 지난 3년간 공장 자금을 유령회사를 통해 세탁하고 시어머니인 나를 협박하여 재산을 갈취하려 했던 정황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특히 아들을 창고에 가두고 컵라면으로 연명하게 하며 그 돈으로 친정 식구들과 명품 쇼핑을 즐긴 대목에서는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피고인은 남편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망했을 뿐만 아니라 연로한 시어머니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겁박하여 재산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에 엄벌이 불가피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피고인 김지영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횡령금 5억 원 전액을 추징한다. 징역형이 선고되자 지영은 그제야 정신이 나간 듯 울부짖기 시작했다. 판사님, 아니에요. 저 여자가 다 시킨 거예요. 민석아, 당신이 말 좀 해봐. 나 감옥 가면 우리 지훈이는 어떡해. 하지만 내 아들 민석이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들의 눈에는 이제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은 깊은 허무함만이 서려 있었다. 진정한 비극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영의 수감과 동시에 그녀의 친정 식구들은 공중분해되었다. 지영의 남동생은 누나의 돈으로 산 외제차를 압류당하자 도박빚 독촉에 시달리다 행방을 감추었고, 지영의 엄마는 딸이 가로챘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지방의 낡은 단칸방으로 숨어들었다. 서로의 배를 불리기 위해 내 아들의 피를 빨아먹던 그들은 이제 서로를 고소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나는 지영의 면회 신청을 단칼에 거절했다. 대신 그녀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지영아, 내가 훔쳐갔던 그 가짜 서류 뒷면에 내가 적어둔 말을 기억하니? 인과응보. 내가 뿌린 씨앗을 이제 내가 거두는 것뿐이다. 내 아들은 이제 창고가 아닌 햇살이 잘 드는 사무실에서 다시 시작할 거다. 너는 그 어두운 방에서 평생 내 죄를 곱씹으며 살 거라. 민석이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왔다. 창고 벽에 붙어있던 곰팡이를 긁어내고 그곳을 정돈하며 아들은 참 많이도 울었다. 엄마, 내가 너무 바보 같았지?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읽어온 걸 내가 다 망칠 뻔했어. 나는 아들의 거친 손을 잡았다. 아니다.
이제라도 내가 저 독사 같은 굴레에서 벗어났으니 된 거다. 이제 이 공장도 저 땅도 다 내 힘으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 나는 그날 이후 평생 비단 보자기 속에 숨겨두었던 진짜 땅 문서를 민석이의 이름으로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며느리라는 이름의 괴물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지영이가 차가운 철창 안으로 사라지고 난 뒤 공장에는 정막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막은 고통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숨 고르기였다. 민석이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공장 문을 열고 기계 구석구석 쌓인 먼지와 지형의 흔적을 닦아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지영이 빼돌린 자금 탓에 공장의 원자재 살 돈조차 바닥이 난 상태였고 소문을 들은 거래처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렸다. 민석 어메 미안하네.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민석 산업 물건은 이제 받기 힘들겠어. 10년 넘게 거래해온 사장들의 외면에 아들의 어깨는 다시 처졌지만 이번엔 내가 나섰다. 나는 평생 시장통에서 쌓아온 사람 보는 눈과 깡을 믿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무작정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정밀 부품 회사의 본사를 찾아갔다. 엄마, 거긴 대기업이야. 우리 같은 작은 공장 사정은 들어주지도 않아. 아들의 만류에도 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본사 로비에서 꼬박 이틀을 기다렸다. 경비원들이 내쫓으려 해도 나는 보따리에 싸온 정성 어린 도시락을 내밀며 버텼다. 그러던 셋째 날, 한 노신사가 내 앞을 지나가다 멈춰섰다. 바로 그 회사의 창업주인 최 회장이었다. 그는 내가 들고 있던 낡은 보따리와 그 안에 담긴 생선 냄새를 맡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다. 이 냄새, 40년 전 우리 어머니 손에서 나던 냄새구려. 그래, 무슨 사연이길래 여기서 사흘째 진을 치고 계신 거요? 나는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들이 창고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지켜온 기술력, 며느리의 배신으로 무너진 공장,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아들의 눈물을 말이다. 최 회장은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듣더니 아들이 만든 샘플 부품을 집어들었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한참을 살피더니 무릎을 탁 쳤다. 이 부품, 요즘 젊은 사람들답지 않게 아주 정직하게 깎았군.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지. 사람한테 배신당해도 기술은 배신 안 하는 법이요. 최 회장은 그 자리에서 실무진을 호출했다. 그리고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민석산업에 우리 신제품 라인의 핵심 부품 전량을 맡기게. 이건 동정심이 아니라 투자야.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절벽 끝에서 만드는 물건이라면 믿을 수 있지. 기적 같은 기회였다. 아들 민석이의 눈에서 다시 희망의 불꽃이 튀었다. 최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공장 기계들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들을 돕는 또 다른 귀인이 나타났다. 최 회장의 비서이자 실무 책임자인 수진이었다. 그녀는 지영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차분하고 영특했으며 무엇보다 아들의 정직한 성품을 알아봐 주었다. 수진은 밤낮 없이 공장에 머물며 아들과 함께 공정 개선에 매달렸다. 사장님, 이 부분 오차만 줄이면 대박 날 거예요. 제가 끝까지 도울게요. 수진의 따뜻한 격려에 아들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핑크빛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공장 한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 여보, 보고 있소? 우리 민석이가 이제 진짜 제 짝을 만난 것 같소? 공장 매출은 대기업과의 계약 이후 수직 상승했다. 지영이가 빼돌렸던 돈의 몇 배가 넘는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 공장은 이제 강소기업으로 불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성공의 소식이 알려지자 또 다른 검은 그림자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감옥에서 내보낸 탄원서를 무시당하자 발악을 시작한 지영의 친정 식구들이었다. 그들은 아들이 성공했다는 소문에 다시금 더러운 탐욕의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민석이가 돈벼락을 맞았대. 우리가 이대로 물러날 순 없지. 다시 그 집에 발을 들여야 해. 지영의 엄마와 남동생은 이번엔 더 비열하고 치졸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제 내 아들은 예전의 나약한 민석이가 아니며 그 곁에는 나뿐만 아니라 든든한 조력자들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민석이의 공장이 대기업 협력사로 지정되고 매출이 수십 배로 뛰었다는 소식은 금세 입소문을 탔다. 돈 냄새 하나는 기막히게 맡는 지영의 친정 식구들이 그 소식을 놓칠 리 없었다. 야반도주했던 지영의 엄마와 남동생은 어느새 번듯한 옷을 차려입고 다시 공장 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호통이 아니라 비굴하기 짝이 없는 미소를 입에 매달고서였다. 아이고, 우리 사위. 아니, 민석 사장님. 내 이럴 줄 알았어. 자네는 관상부터가 대성할 관상이었거든. 지영의 엄마는 뻔뻔하게 내 아들의 손을 잡으려 들었다. 남동생이란 놈은 뒤에서 매형, 제가 그동안 철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도 정신 차리고 여기서 공장 일 좀 배우면 안 될까요? 라며 굽신거렸다. 창고 바닥에서 컵라면을 먹던 아들을 비웃던 그 입들이 이제는 아들의 구두라도 닦을 기세로 아첨을 떨고 있었다. 나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내 아들 민석이는 잠시 기계를 멈추고 그들을 가만히 응시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님, 처남, 일단 들어가시죠라며 마음 약한 소리를 했을 녀석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예전의 그 순둥이가 아니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겁니까? 당신들이 내 아내였던 사람과 공모해서 내 공장 돈을 빼돌리고 내 어머니를 협박했던 그 장소라는 걸 잊으신 모양이네요.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지영의 엄마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이고, 사위. 지영이가 감옥에서 매일 밤 자네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어. 애 엄마가 저 고생을 하는데 자네 혼자 이렇게 잘 살면 천벌받아. 지훈이 생각해서라도 우리 좀 도와줘야지.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귀인 수진이 서류 뭉치를 들고 한 걸음 나섰다. 어르신, 착각이 심하시네요. 지영 씨는 감옥에서 반성은커녕 민석 사장님을 상대로 추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다 기각당하셨던데요. 그리고 사장님께 보낸 편지들. 전부 돈 보내달라는 협박뿐이었습니다. 저희 법무팀에서 다 체증해뒀습니다. 지영의 엄마는 수진의 등장에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다. 넌 뭐야? 어디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그 순간 아들이 지영의 엄마 앞을 가로막았다. 아들의 키가 그렇게 커 보인 적이 없었다. 남의 집안일 맞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내 가족도 내 지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은 내 공장을 살려준 소중한 파트너이자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입 놀리지 마세요. 아들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지영의 엄마는 돈봉투인 줄 알고 눈을 반짝이며 손을 뻗었지만 아들이 건넨 것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였다. 내 아들 지훈이 이름 당신들 입에서 한 번만 더 나오면 그땐 법정에서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빼돌린 돈 5억 그거 갚을 능력 없어서 지영이가 감옥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서 다시 기어 나와서 사위 대접을 바랍니까? 아들은 경비원들을 향해 손짓했다. 이분들 다시는 공장 정문 근처에도 못 오게 하세요. 업무 방해로 신고해도 좋습니다. 이 민석이 너 사장 좀 됐다고 사람 무시해? 너 그러다 망해. 지영의 남동생이 본색을 드러내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계를 다시 돌렸다. 요란한 기계 소리가 악인들의 비명 같은 고함을 시원하게 덮어버렸다. 나는 아들의 든든한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내 아들은 홀로서기에 성공한 진짜 남자가 되어 있었다. 기생충 같던 인연들을 스스로 잘라낸 아들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지영의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감옥문을 나섰을 때 보게 될 풍경은 그녀가 꿈꾸던 화려한 재기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된 후에 차가운 폐허일 것이었다. 나는 마지막 판을 준비했다. 지영이가 사회에 나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그 진실의 현장을 말이다. 찬바람이 부는 어느 겨울날 지영은 3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교도소 문을 나섰다. 그녀가 그토록 기다렸던 출소였지만 정문 앞에는 두부를 들고 마중 나온 가족도 그녀를 태워줄 고급 세단도 없었다. 지영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다. 그토록 증오했던 내 아들 민석이의 공장 주소였다. 두고 봐. 민석 씨는 마음이 약하니까. 지훈이를 봐서라도 나를 외면하진 못할 거야. 지영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공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한 곳에는 낡은 공장 대신 거대한 대기업 로고가 박힌 현대식 사옥이 우뚝 서 있었다. 입구부터 철저한 보안 검색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지영은 잡상인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다. 사장님 뵈러 왔다니까요. 내가 이 회사 사모님이라고요. 지영의 악에 바친 고함에 한 대의 고급 승용차가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몰라보게 당당해진 아들 민석이와 단아한 모습의 수진이었다. 두 사람의 손에는 결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민석 씨? 아들은 지영을 잠시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도 미움도 없었다.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함 뿐이었다. 지영 씨, 당신이 받을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이미 당신 친정 식구들이 저지른 횡령 피해액으로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당신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다시는 내 아내와 내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들의 단호한 선언 뒤로 나는 지영의 앞에 섰다. 지영아, 내가 훔치려 했던 땅 문서. 그 땅 위에 우리 아들이 이 공장을 세웠다. 정직하게 흘린 땀은 배신하지 않는 법이지.
너는 평생 남의 것을 탐하다 내 인생을 잃었으니 이제 그 빈손을 보며 살거라.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하지만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친정 엄마는 시장 구석에서 폐지를 줍다 병이 들었고, 남동생은 빚쟁이들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이었다. 욕심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민석 산업의 앞마당에는 흐드러지게 벚꽃이 피었고, 손주 지훈이는 수진을 엄마라 부르며 해맑게 뛰어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비단 보자기 대신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마음속에 소중히 싸두기로 했다. 엄마, 오늘 메뉴는 고기 국밥이에요. 엄마가 예전에 사주셨던 그 맛 그대로 제가 예약해뒀어요. 아들의 듬직한 목소리에 나는 환하게 웃었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왔지만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나는 하늘을 보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여보, 이제 정말 걱정 마오. 우리 가족, 이제야 진짜 봄을 맞았소. 악한 끝은 없어도 착한 끝은 반드시 있다는 말. 오늘 우리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극장이었습니다.